또 시작이네. 저 미친 여자 좀 봐. 쯧쯧 남편 잡혀가더니 아주 실성을 했구먼. 새벽마당 흰 연기가 겨울 하늘로 흩어졌다. 세대 그 연기는 왜 맨날 피우는 거요?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네. 아예 정신이 나간 게야. 향리한테 남편 빼앗기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게지? 불쌍해서 어째. 곱던 사람이 저 꼴이. 불쌍하긴 동네 망신이지. 미친 아줌마다, 미친 아줌마. 미친 아줌마. 함부로 그러지 마라. 황 씨가 마당으로 내려와 다그쳤다. 며느라, 제발 그만두어라. 동네 손가락질이 안 들리느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것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체리는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다. 두 눈은 강 건너 먼 산자락에 고정되어 있었다. 냅둬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입을 놀리며 자리를 떠났다. 서방님, 부디 이 연기를 보고 계시기를. 아무도 그 진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연기에 담긴 사연을 알게 되는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자양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연기를 거두어라. 온 동네 망신이 아니냐. 시어머니 황 씨의 목소리가 싸늘했다. 그러나 며느리 오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 한복판에 쌓아 올린 장작더미에서는 흰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봄 하늘을 향해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다. 동네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집 며느리가 오늘도 불을 지피네. 부엌도 아니고 마당 한복판에서 말이야. 남편이 잡혀가더니 그만 실성을 한 게지. 불쌍하기도 하지.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킬킬거렸다. 지나가던 사내들도 발걸음을 멈추어 그 연기를 구경거리 삼았다. 저 연기가 무슨 뜻이래? 미친 여자가 뭔 뜻이 있겠어? 그냥 어리 빠진 개지. 체리는 그 소리들이 귓가에 찔리지 않는 것처럼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멀리 강 너머 산자락이 아스라이 보였다. 흰 연기는 그 방향을 향해 느리고 또렷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연기가 닿기만 한다면, 서방님이 저 연기를 보시기만 한다면, 체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날 아침 그 연기의 사연을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야기는 그곳보다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충청도 여강이라는 강을 낀 작은 마을에 박씨 집안이 있었다. 강은 마을을 감아 흐르고 나루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그 강가 언저리에 기와도 아니고 초가도 아닌 어중간한 집 한 채가 있었으니 박무진이라는 사내와 그 아내 오채린이 사는 집이었다. 무진은 그 마을에서 손에 꼽히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들에 나가 흙을 만졌고 해가 저물어서야 지게를 치고 돌아왔다. 박서방네 무진이만큼 일 잘하는 사내가 또 있을까? 전답이 괜히 늘어난 게 아니지. 다 제 손으로 일군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을 모아 그리 칭찬했지요. 무진은 그런 칭찬에도 우쭐하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일만 했다. 그의 아내 체리는 또 어떤 여인이었던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말수 적고 손끝 야무진 며느리로만 알았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갈 때도, 마당에서 매주를 뒤드는 자리에서도
체리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담은 입과 내리뜬 눈 뒤에는 아무도 짐작 못할 사연이 숨어 있었다. 체리는 본디 이 강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다. 아버지 오진사는 고든 사람이었으나 세상이 그 고듬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함을 받아 벼슬길이 막히고 가사는 기울었으며 끝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어린 체리는 그렇게 한순간에 의지할 곳을 잃었다. 오진사택 아가씨가 저 강마을로 시집을 간다네. 기운 집안 딸이 농사꾼한테 가는 게지.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다. 체리는 친정의 몰락도 그를 안다는 사실도 모두 가슴에 묻고 강마을로 들어왔다.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는 사대부가의 딸이었던 티를 결코 내지 않았다. 부엌 일도 밭일도 군말 없이 해냈고 누가 물어도 친정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 체린에게 무지는 둘도 없는 사람이었다. 무지는 비록 글은 짧았으나 마음이 깊은 사내였다. 체린이 밤이면 호롱불 아래 낡은 책장을 가만히 넘기는 것을 보고도 무지는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임자는 참 신기한 사람이요. 어디서 그런 글을 다 익혔소. 그저 어릴 적에 어깨 너머로 본 것이지요. 체린이 말끝을 흐리면 무지는 더 묻지 않고 빙글레 웃기만 했다. 임자, 무슨 책을 그리 정성껏 보. 그저 예시약이지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읽으면 가라앉는답니다. 그 웃음이 체린에게는 친정을 잃고 처음으로 얻은 안식이었다.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서로를 아꼈고 마을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로 통했다. 그러나 이 집에 한 사람, 체린을 곱게 보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황 씨였다. 황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무진을 홀로 키운 억센 여인이었다. 평생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자식을 길러낸 사람이라 며느리를 보는 눈도 모질었다. 며느라, 친정에서 곱게만 자랐다더니 일이 영굼뜨구나. 합니다, 어머님. 더 빨리 손을 놀리겠습니다. 체리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고개를 숙일 뿐 한 번도 대거리하지 않았다. 한 번은 황 씨가 부하게 앉아 며느리가 빚어온 송편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쏘아 붙였다. 이게 송편이냐 주먹밥이냐. 손끝이 이리 무뎌서야 살림을 맡기겠느냐. 다시 빚거라. 모양이 곱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체리는 두 말 없이 빚던 떡을 허물어 처음부터 다시 손을 놀렸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안악 보기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마님, 새대기가 저리 고분고분한데 이리 야박하신 거 아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내 며느리 내가 가르치는데. 황 씨는 보기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보기는 입을 삐죽이며 물러났지만 돌아서며 체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체린은 그 따스한 손길에 코끝이 시큰해졌으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야 어찌 서럽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체린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 속에는 하나뿐인 자식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머님은 그저 서방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지요. 체리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손을 놀렸다. 평생 홀로 자식을 키운 여인의 억셈은 실은 그만큼 깊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래서 체리는 원망하기보다 더욱 묵묵히 그 집을 떠받쳤다. 박 씨 집안은 그렇게 가난하나마 한 해 한 해 전답을 늘려가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향리 임석봉이라는 자가 강가를 지나다
박씨 집 전답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 말이지요. 한도경이 저 집 강가 전답이 기름지단 말이지. 임석봉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했다. 그 기름진 얼굴 안쪽에는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음흉한 셈이 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박씨 집부부는 그 눈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무렵 채린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평소 나루터를 지키는 늙은 어부 강영감이 곁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다. 강영감은 평생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산 노인이었는데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곤 했다. 세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영감님? 채린이 빨래 방망이를 멈추고 고개를 들자 강영감은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게지. 기다린다고 어찌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길을 떠난 사람은 간 것이지요. 허허. 세댁은 아직 모르는 게야. 저 강물도 한자리에서 흐르기를 멈추지 않으니 천 리박 바다에 가닿는 게지. 사람의 기다림도 그와 같아. 자리를 지키는 자가 끝내 이기는 법이거든. 채리는 그때 그 말을 그저 늙은 어부의 푸념쯤으로 흘려들었다. 기다림이 어찌 사람을 살린다는 말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린다. 그런 일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러나 강영감의 그 말이 채린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새겨질지는 머지않아 닥쳐올 모진 운명이 증명하게 된다. 봄이 따스하게 내리던 그 평화로운 나날들, 박씨 부부는 알지 못했다. 그 봄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을 말이다. 채린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면 늘 옆집 안악 보기가 먼저 와 있었다. 보기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채린을 살갑게 대해 주는 사람이었다. 세댁,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어머니가 또 들볶던가.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도 다 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착하기도 하지. 나 같으면 진작에 보따리 쌌을 거구먼. 보기는 혀를 차면서도 채린의 물동이를 함께 들어주었다. 채린에게는 그런 보기가 친언니처럼 고마웠다. 친정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채린에게 보기의 정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형님,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물어봐. 뭐든지. 요즘 향리가 자꾸 우리 집 땅을 묻고 다닌다는데 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채린의 물음에 보기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임석봉이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땅 빼앗기로 소문난 사람이라네. 그 손에 집안 거덜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게 정말입니까, 형님? 정말이고 말고. 그러니 세댁도 부디 조심해. 그 기름진 얼굴에 꾀에 넘어가면 큰일 나. 채리는 보기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친정을 무너뜨린 그 모함의 그림자가 어쩐지 이 강마을에도 들이우고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채리는 보기에게 들은 말을 무진에게 전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이 이토록 빠르게 현실로 닥쳐오리라고는 두 사람 모두 짐작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들에서 돌아온 무진이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을 때 채린이 조용히 곁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요즘 임석봉 향리가 자꾸 우리 집 땅을 묻고 다닌다 하더이다. 임자도 그 말을 들었소. 헌데 그자가 묻고 다닌다고 우리 땅이 어디 가겠소. 문서가 다 우리 손에 있는데. 무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러나 채린의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다. 친정이 무너지던 그 시절 멀쩡하던 집안이 어떻게 한순간에 거꾸러졌는지를 채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여보, 세상에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믿고 기다려야 해요. 갑자기 기다리라니 무얼 기다린단 말이요. 허허, 임자도 참. 무진은 또 한 번 웃었지만 채린의 그 말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약속의 씨앗이 된다. 그날 밤 채린이 한 그 말의 무게를 무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향리 임석봉이 마을의 전담 문서를 새로 정리한다며 집집마다 문서를 거두어 간다는 소문이었다. 글쎄 임향리가 땅 문서를 다시 먹긴다지 않소. 나라에서 토지를 새로 조사하라는 영이 내렸다나 어쨌다나 문서를 안 내면 땅을 빼앗긴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 둘씩 제 문서를 임석봉에게 갖다 바쳤다. 그러나 무진은 달랐다. 무진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일이요. 토지를 조사하라는 영이 내렸으면 관아에서 직접 나서야지. 어찌 향리 한 사람이 문서를 거두어 간단 말이요. 저도 그래요. 친정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땅 문서를 한 곳에 모으게 한 다음 그 틈에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요. 여보, 부디 조심하세요. 채린의 말에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참을 의논한 끝에 문서를 함부로 내주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 며칠 후 임석봉이 직접 박씨 집을 찾아왔다. 기름진 얼굴에 인심 좋은 웃음을 띤 채로. 박서방, 자네 집 문서가 아직 안 들어왔더구먼. 다 자네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임향리님 송구하오나 그 일은 관아에서 직접 영을 내리신 것입니까? 향리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하니 소인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임석봉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도 참 의심이 많구먼. 정 그렇다면 천천히 가져오시게나. 허나 지나치게 늦으면 자네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그건 알아두게.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숨은 가시를 무진이 어찌 모르겠는가. 임석봉이 돌아간 뒤 무진은 한동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무진이 들에 나가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관아의 포졸 셋이 들이닥쳤다. 박무진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날벼락 같은 호통에 채린이 부엌에서 뛰쳐나오고 황씨도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무진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라를 받으란 말이요? 관아의 토지 문서를 위조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내 죄를 내가 모른단 말이냐? 문서를 위조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소인은 평생 남의 것 하나 탐낸 적 없는 사람이요. 무진이 펄쩍 뛰며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무진의 두 팔을 거칠게 비틀어 오라를 지웠다. 채린이 달려들어 포졸의 소매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무슨 증거로 제 남편을 죄인이라 하십니까? 위조를 했다는 그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야 차고 넘친다. 임향리께서 박무진이 위조한 문서를 발견하셨고 박무진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느니라. 그 말에 무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무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임석봉이 토지 문서를 거두어 간 것도 인심 좋은 척 집을 찾아온 것도 모두 이 함정을 파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임석봉 그 자가 나를 모함한 것이요. 내 인장은 그 자가 문서를 핑계로 가져갔던 것이요. 이건 모함이요. 모함이란 말이요. 무진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포졸들은 무진을 끌고 마당을 나섰다. 체리는 맨발로 따라 나서며 울부짖었다. 여보, 여보,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였다. 끌려가던 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체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자야,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러니 임자는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잊지 마시오. 약속한 그것이라니요, 여보. 체린이 다급히 물었지만 무진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포졸이 다시 그를 떠밀었으니까. 그러나 무진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임자가 늘 하던 말이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자던 그 말. 나는 임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면 천리 밖에서도 길을 찾아올 것이요. 그러니 강 건너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식을 남겨두시오. 무진의 모습은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졌다. 체리는 나루까지 맨발로 달려갔지만 무진을 실은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가르며 멀어지고 있었다. 체리는 강가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봄은 따스한데 체린의 가슴은 한겨울처럼 시리기만 했다. 그날 밤 박씨 집안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황 씨는 마루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산 내 아들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황 씨는 가슴을 치며 울다가 문득 며느리를 향해 분풀이를 쏟아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문서를 내주지 말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됐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체리는 그 모진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다. 지금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저 마음 둘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체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묵묵히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체리는 마냥 울고만 있지 않았다. 친정이 무너지던 그날을 떠올리며 체리는 이를 악물었다. 울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체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잠든 뒤 체리는 홀로 부엌에 앉아 등잔불 아래 낡은 법전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문서 위조죄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억울한 자가 어떻게 신원을 밝힐 수 있는지. 체리는 밤새도록 그 책을 파고들었다. 그를 모르는 여느 안악이었다면 그저 통곡만 했겠지. 그러나 체리는 달랐다. 가슴 속에 살아있던 선비의 딸이 마침내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책장을 넘기던 체린의 손이 문득 멈추었다. 무진이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 건너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식을 남겨두시오. 체리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 순간 잊고 있던 한 가지 약속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혼인 첫날 밤 무진이 농담처럼 건넸던 그 말이었다. 훗날 우리가 혹여 멀리 떨어지게 되거든 내가 강 건너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무언가를 표식으로 남겨달라고. 체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구나. 서방님은 언젠가 풀려나 이 강을 따라 돌아오실 거야. 그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집이 무사하다는 것을 강 건너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게 해야 해. 체리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무진이 돌아올 그날까지 강 건너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무언가를 마당에서 피워 올리기로. 그저 평범한 연기로는 안 되었다. 무진이 지나는 강길 어디서든 눈에 들어오고 매일 같은 시각 올려 신호가 될 수 있어야 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체리는 마당으로 나섰다. 부엌 한켠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마른 장작에 약간 젖은 소립을 얹으면 연기가 진하게 올라 강 건너에서도 또렷이 보일 것이었다. 게다가 연기는 매일 새로 올릴 수 있었다.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야. 체리는 혼자 중얼거리며 부싯돌을 쥐고 장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꽃이 일었다. 연기가 가늘게 그러나 곧게 하늘을 향해 피어올랐다. 체리는 그 연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똥이 트는 강가 하늘로 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강 건너까지 따라갔다. 과연 저 건너에서도 보일 것인가? 무진이 어느 날 강을 건너 돌아올 때 저 연기를 보고 집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서방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식을 올리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강 건너 어디서든 이 연기를 보시거든 길을 잃지 말고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 귀한 일의 시작이었다. 남편이 끌려간 뒤로 체린의 하루는 송두리째 달라졌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지펴 연기를 올렸다. 낮이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강 건너편을 살폈다. 그리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 법전을 펼쳐놓고 남편을 구할 방도를 궁리했다. 그러나 체린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주위에서는 만류와 비웃음이 쏟아졌다. 며느라, 저 연기 피우는 짓 그만두어라. 온 동네가 너를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집안이 풍비박산인데 너까지 망신을 보태려는 게냐. 어머님, 이건 그저 망령된 짓이 아니에요.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피워 올리는 표식이에요. 표식이라니. 그게 무슨 귀신 나라 까막눈 소리냐. 그이가 언제 돌아온단 말이냐. 옥에 갇힌 사람이 살아나올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 황 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체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마당의 장작만은 결코 거두지 않았다. 그것은 체린에게 남편이 살아있다는 믿음 그 자체였으니까.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체린을 두고 수근거렸다. 저 집 새댁 말이야, 아직도 날마다 마당에서 연기를 피운다지 않소. 실성한 게 분명해. 남편이 죄를 짓고 잡혀가니 충격에 머리가 돌아버린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비수처럼 체린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체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도리어 더욱 허리를 펴고 마을을 다녔다. 죄인의 처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아내라는 자긍심이
채린을 버티게 했으니까. 그런 채린의 곁에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옆집 안악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박씨 집 늙은 머슴 돌쇠였다. 복이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도 채린을 찾아와 위로했다. 세댁 사람들 말에 마음 쓰지 마. 나는 세댁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해.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이라도 저를 믿어주시니 살 것 같아요. 믿고 말고. 세댁 같은 사람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보기의 따스한 말에 채리는 눈물이 핑 돌았다. 모두가 등을 돌린 세상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돌쇠 또한 채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돌쇠는 박씨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사람으로 무진을 친자식처럼 여기던 늙은이였다. 무진이 끌려간 뒤로 돌쇠는 더욱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으며 채린을 도왔다. 아씨, 그리 상심 마십시오. 서방님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의인이십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실 겁니다. 돌쇠 어른,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니 아씨도 부디 기운 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채리는 돌쇠의 그 충직한 말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며칠 뒤 채리는 큰 마음을 먹고 관아를 찾아갔다. 남편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관아의 문턱은 높았다. 문을 지키던 사령이 채린을 막아섰다. 웬 안악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소위는 박무진의 처입니다. 제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부디 사또께 그 억울함을 알리게 해 주십시오. 억울하긴 무엇이 억울하냐?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죄인의 처가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게냐? 물러가라. 사령은 채린을 매몰차게 밀어냈다. 채린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관아 문을 붙잡고 외쳤다. 제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십시오. 작년 가을이라면 제 남편은 추수 때문에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채린의 외침에 관아 아니 잠시 술렁이었다. 그러나 이내 안에서 임석봉의 호통이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냐. 죄인의 처가 행패를 부리거든 곤장을 쳐서 내쫓아라. 임석봉의 서슬의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채리는 더 버티지 못하고 관아 밖으로 끌려 나왔다. 흙투성이가 된 채리는 관아 담벼락 아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채리는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관아에서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위에는 또 위가 있는 법. 채리는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채리는 돌쇠에게 부탁을 했다. 돌쇠 어른,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서방님을 모함한 그 위조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조 문서 말입니까? 그건 아마 관아의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헌데 아씨, 그건 알아서 무엇 하시려고. 그 문서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예요. 위조한 문서는 참 문서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허점을 찾아내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돌쇠는 채린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개 안하기 위조 문서의 허점을 찾겠다 하니 돌쇠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체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본 돌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아에 아는 사령이 하나 있으니 슬쩍 알아보겠습니다. 허나 부디 조심하십시오. 임향리가 이 일을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체린은 진실을 파헤치는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체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마을의 떠돌이 보짐 장수였다. 이 보짐 장수는 한때 무진이 장터에서 포졸에게 억울하게 매 맞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무진이 덕분에 위기를 면한 늙은이였다. 무진은 그때 포졸에게 당당히 따지고 들어보짐 장수를 구해주었는데 그 일 이후로 보짐 장수는 무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 한 서방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니 어찌 가만히 있겠소. 한 서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마을 사람이 아니시니 향리의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께서 작년 가을 이 마을을 지나며 서방님을 보셨다는 것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아냐, 어렵지 않지. 네, 똑똑히 보았소. 작년 가을 추수 때 한 서방이 들에서 낫을 들고 일하고 있었지. 그걸 내가 두 눈으로 봤단 말이요. 보짐 장수의 증언은 체린에게 첫 번째 큰 힘이 되었다. 마을 사람이 아닌 떠돌이라 향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증인이었으니까. 체린은 그 증언을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두었다. 그를 아는 체린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체린이 찾아간 것은 마을 서당의 늙은 훈장이었다. 훈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를 아는 사람이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었다. 체린은 훈장을 찾아가 넌지시 학문 이야기를 꺼냈다. 훈장 어른, 소인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문서의 위조를 가려내는 데에는 어떤 법도가 있는지요. 그런데 훈장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처음에 코웃음 대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네, 왜 하필 나한테 그걸 묻는 게야? 임향리 쪽에서 이미 마을 어른들한테 손을 써 두었어. 박씨 집 일에 끼어드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석봉의 그물이 이미 마을 어른들에게까지 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체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른, 옛글에 이르기를 억울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 억울한 자입니다. 체린이 또렷한 목소리로 경서의 구절을 인용하자 훈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일개 안악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 자네 그를 아는가? 어디서 익혔는가? 부끄럽지만 어릴 적에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어른이 두려우시다면 억지로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입을 닫으면 진실도 함께 묻힌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체린이 돌아서려는 순간 훈장이 그 소매를 붙잡았다. 잠깐, 앉게. 내가 겁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네 말이 옳아.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하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지. 훈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먹의 빛깔과 종이의 결, 씨의 버릇을 살피면 참 문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네. 같은 붓으로 쓴 글씨라도 날짜만 다른 먹으로 덧쓰면 빛깔이 달라지는 법이야. 훈장의 가르침은 체린에게 천금 같은 지식이었다. 위조 문서의 허점을 찾아낼 또 하나의 무기를 얻은 셈이었다. 한편 임석봉은 체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낌새를 곧 알아챘다. 임석봉은
노이방을 불러 박씨 집안의 동향을 캐물었다. 박무진이 처가 요즘 무슨 수작을 부린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예, 나리. 헌데 별것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마당에서 연기를 피우고 실성한 사람처럼 군다 합니다. 온 동네가 미친 여자라 비웃는다지요. 미친 여자라. 정말 미친 것이면 다행이다만 그 여자가 그를 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혹여 무슨 꾀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라. 임석봉에 가는 눈이 번뜩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채린이라는 여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나리, 그리 심려치 마십시오. 안하기 글 좀 안다 한들 뭘 하겠습니까? 관아의 일을 어찌 뒤집겠습니까? 이놈아, 방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게야. 임석봉은 노이방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노이방, 그 위조 문서 말이다. 관아, 깊숙이 잘 숨겨 두어라. 행여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도록 말이야. 그 문서만 없으면 박무진이 무죄를 입증할 길은 영 사라지는 것이다. 예, 나리. 분부대로 깊이 숨겨 두겠습니다. 임석봉은 그렇게 단단히 단속을 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단속한다고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임석봉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그 위조 문서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체리는 그날 저녁에도 마당에 나가 장작에 불을 지폈다. 저녁 연기가 강 위로 낮게 깔리며 흘러갔다. 체리는 그 연기가 강을 건너 저 너머 어딘가까지 흘러가기를 바라며 한참이나 서 있었다. 서방님, 오늘도 연기를 올렸습니다. 부디 보이시는지요? 돌쇠가 관아 사령에게서 알아낸 소식은 체린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아씨, 알아냈습니다. 그의 위조 문서에 적힌 날짜가 분명 작년 9월 보름입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그 인장 자리가 어쩐지 비뚤어져 있더랍니다. 비뚤어진 인장이라고요. 됐어요. 서방님은 인장을 늘 똑바로 찍는 분이세요. 비뚤어진 인장은 누군가 몰래 도용해 찍었다는 증거예요. 체리는 무릎을 탁 쳤다. 향리의 음모에 또 하나의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날짜가 작년 9월 보름이라면 그때 서방님은 추수로 들에 계셨지요. 온 마을이 보았을 겁니다. 아씨, 그러시면 그 날짜를 알리바이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작년 가을 그날 서방님이 이 마을들에서 낫을 들고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짐 장수 어르신이 증언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제 인장 허점까지 더해지면 누명을 벗길 두 가지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요. 체리는 그 증거들을 종이에 차근차근 정리했다. 그를 아는 체린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날짜 허점, 비뚤어진 인장, 먹 빛깔의 차이. 이 세 가지가 서방님을 살릴 열쇠요. 체리는 혼자 중얼거리며 종이를 단단히 접었다. 이렇게 체리는 보짐 장수의 증언서, 훈장의 가르침, 그리고 돌쇠가 알아낸 문서의 허점까지 하나 둘 남편을 구할 증거를 쌓아갔다. 비록 더디고 험한 길이었지만 체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당에서 연기를 올리며 허리를 곧게 편 그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영민하게 진실을 좇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잠시 강을 건너 무진이 갇혀있는 관아 옥으로 옮겨간다. 무진이 끌려간 그 옥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다. 좁은 옥방에는 여러 죄수가 뒤섞여 있었고 썩은 집더미에서는 귀한 냄새가 진동했다.
무지는 그 어둠 속에서도 좀처럼 절망하지 않았다. 날마다 아내 체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임자가 지금쯤 마당에 연기를 올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나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 무지는 그렇게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그런데 그 옥방에서 무진과 처지가 비슷한 사내가 한 사람 있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평온하고 말투가 점잖은 사람이었다. 무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보아하니 노형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구려. 어쩌다 이런 곳에 들어오셨소. 무진이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사내는 빙글레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사람을 잘 보는구려. 나는 유광선이라 하오. 떠돌이 신세로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다가 그만 도둑으로 몰려 들어왔소이다. 노형은 어떤 사연이요? 소인은 박무진이라 하오. 충청도 여강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향리의 모함을 받아 문서 위조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왔소이다. 무진은 유광선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임석봉이 어떻게 토지 문서를 빌미로 함정을 받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장을 도용해 위조 문서를 만들었는지 말이다. 유광선은 무진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참으로 악랄한 자로구려. 향리가 관아의 붓을 쥐고 양민의 재산을 빼앗았다니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요. 하나 어찌하겠소. 향리가 관아와 한통속이니 소인 같은 농사꾼이 무슨 수로 억울함을 밝히겠소. 그저 하늘만 원망할 따름이요. 무진이 한숨을 쉬자 유광선이 무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노형, 낙심 마시오. 하늘은 무심한 듯해도 끝내 정의로운 법이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소. 노형의 처가 연기를 올린다 했는데 그게 대체 무슨 표식이요? 무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어쩐지 이 유광선이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될 것 같았다. 무진은 목소리를 낮추어 아내와 자신만이 아는 그 연기의 비밀을 들려주었다. 실은 제 처가 마당에서 날마다 장작에 불을 지펴 연기를 올린다 하오. 그것은 제가 강을 따라 돌아갈 때 집을 잃지 않게 하려는 표식이요. 우리 부부만 아는 약속이지요. 유광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탄했다. 허허, 참으로 갸륵한 부인이요.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위해 그런 표식을 올린다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소이다. 노형은 복이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소인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소이다. 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유광선은 그런 무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사실 유광선은 떠돌이 도둑이 아니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머지않아 밝혀지겠지만 그날 유광선은 무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다짐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어두운 옥방에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무진은 유광선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광선은 무진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일러주었다. 그렇게 옥살이의 고단함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나갔다. 노형, 내 한 가지 약조하겠소. 만약 내가 먼저 이곳을 나가게 되거든 반드시 노형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소.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견디시오. 노형의 그 말씀만으로도 소인은 큰 힘을 얻소이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다. 옥방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 우정이 훗날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여강 마을에서는 채린이 또 한 번 묘한 수를 쓰고 있었다. 임석봉이 위조 문서를 관아 깊숙이 숨겼다는 것을 안 채린은 그 문서의 내용을 더 정확히 알아낼 방도를 궁리했다. 그래서 채린은 돌쇠를 시켜 관아 사령들이 자주 드는 주막에 슬쩍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박무진이 처가 한양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더군. 그 친척이 형조의 높은 벼슬아치를 안다나. 이 소문은 곧 임석봉의 귀에 들어갔다. 임석봉은 혹여 이 일이 한양까지 번질까 두려워 위조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노이방에게 지시했다. 바로 그 점검하는 자리를 돌쇠가 엿보게 된 것이다. 아씨, 알아냈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인장이 분명 비뚤어져 있었고 날짜 옆에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먹의 빛깔이 나머지 글씨와 사뭇 달랐습니다. 훈장 어른 말씀대로라면 그 얼룩 부분만 나중에 덧쓴 게 분명합니다. 됐어요, 돌쇠 어른. 이제 증거가 셋이에요. 날짜 허점, 비뚤어진 인장, 그리고 먹 빛깔의 차이. 이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으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채린의 눈이 빛났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낼 힘이 채린에게는 아직 없었으니까. 본격적인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깊어갔다. 채린이 연기를 올린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채린은 단 하루도 그 일을 걸은 적이 없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장작을 옮겨 피웠고 바람이 불면 더 단단히 불을 지폈다. 그런데 채린이 올리는 연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법도가 있었다. 채린은 날마다 연기를 올리는 횟수와 시각을 조금씩 달리했다. 해가 뜰 무렵 한 번, 그것은 무사하다는 뜻이었다. 한낮이 지나 2번, 그것은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채린은 무진이 강을 따라 돌아올 때 집안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부부만의 암호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깊은 뜻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채린의 기행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덜어는 일부러 박씨 집 앞을 지나며 빈정거렸다. 오늘은 연기를 몇 번이나 피웠나 보러 가세. 하하, 저 미친 여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짓궂은 사내들이 밤중에 박씨 집 마당에 들어와 장작더미를 흩뜨려 놓는 일이 벌어졌다. 이튿날 새벽 마당이 엉망이 된 것을 본 채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를 어째. 연기를 올리지 못하면 서방님이 오늘 강을 지나시다 집에 변고가 생긴 줄 아실 텐데. 채리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모습을 본 돌쇠가 사연을 묻고는 곧장 마을을 돌며 범인을 찾아 나섰다. 결국 장작을 흩뜨린 사내들이 밝혀졌고 돌쇠는 그들을 박씨 집 마당으로 끌고 왔다. 이 못된 것들,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고, 돌쇠 영감. 그까짓 장작 몇 개 가지고 뭘 그러시오. 어차피 미친 여자가 피우는 건데. 사내들이 뻔뻔하게 굴자 채리니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그 장작을 제자리에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사람은 까닭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까닭을 말씀드릴 수 없을 뿐입니다. 훗날 그 까닭이 밝혀지는 날,
여러분은 오늘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실 겁니다. 체린의 그 의연한 말에 사내들은 슬그머니 장작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도망쳤다. 미친 여자라 얕보았던 그 눈빛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쇠는 그날 밤 체린에게 한 가지 더 귀띔해 주었다. 아씨, 관아 사령에게 들으니 서방님이 옥에서 한 사내와 매우 가깝게 지낸다 합니다. 유광선이라 하는데 도둑으로 몰렸다 하나 그 행색이 범상치 않다더이다. 유광선이라.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방님 곁에 의지할 리가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체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체리는 이튿날 새벽 여느 때처럼 마당으로 나가 장작에 불을 지폈다. 연기가 올라갔다. 강 건너 먼 하늘을 향해, 남편이 있을 그곳을 향해. 서방님, 오늘도 연기를 올립니다. 이 연기가 닿는 곳 어디서든 힘을 내십시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체린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평온한 한 나그네였다. 그 나그네는 바로 옥에서 풀려난 유광선이었다. 유광선은 도둑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진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여강마을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 댁이 박무진의 집이 맞소이까? 그렇습니다만 미시지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유광선이라 하오. 부인의 남편 박무진과 옥에서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요. 한 서방이 부인께 전하라 한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체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 서방님을 아신단 말씀입니까? 서방님은 무사하신지요? 무사하시오. 몸은 고단하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굳건하시오. 한 서방이 그러더이다. 부인이 날마다 마당에 연기를 올려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어두운 옥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체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몇 달 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서방님이 그리 말씀하셨군요. 제 마음이 강 건너 그이에게 닿았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광선은 체린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무진의 옥살이 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리고 체린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보고는 깊이 감탄했다. 보짐 장수의 증언서, 위조 문서의 날짜와 비뚤어진 인장에 관한 기록, 먹 빛깔의 차이를 정리한 문서까지. 부인, 참으로 놀랍소이다. 일개 안 하기 이만한 증거를 모으다니. 부인은 보통 분이 아니구려. 부끄럽습니다. 그저 서방님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했을 뿐입니다. 유광선은 그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부인, 이 증거들을 내게 맡겨주시겠소. 내게 이것을 바로잡을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오. 체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남편이 믿고 의지했다는 이 사람을 체린도 믿어보기로 했다. 체리는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증거들을 유광선에게 건넸다. 유광선은 그것을 품에 단단히 갈무리하고는 이튿날 새벽 호련히 마을을 떠났다. 부인,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부디 그 연기를 계속 올려두시오. 한 서방이 돌아올 그날까지 말이오. 유광선이 떠난 뒤 체린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불씨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이었다. 임석봉은
낯선 나그네가 박씨 집을 다녀갔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체린의 증거들을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노이방, 큰일이다. 박무진이 처가 무언가 증거를 모았고 그것을 웬 나그네에게 넘겼다는구나. 나리, 진정하십시오. 한낱 떠돌이 나그네가 무엇하겠습니까? 이놈아, 방심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 여자는 그를 알고 법을 알고 게다가 사람을 부릴 줄까지 안단 말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가 위험하다. 임석봉은 마침내 박씨 집안의 씨를 말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꺼내든 첫 번째 수단은 박씨 집안을 마을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임석봉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으름장을 놓았다. 잘 들어라. 앞으로 누구든 박씨 집과 가까이 하는 자는 박무진과 한패로 보고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임석봉의 서슬에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었다. 그날 이후로 박씨 집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우물가에서 체린을 보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체린을 살갑게 대하던 보기마저도 임석봉의 하인들이 집 앞을 지키는 통에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다. 세댁, 미안해.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향리가 저리 눈을 부라리니 어쩔 수가 없네. 보기는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다. 체리는 그런 보기를 원망하지 않았다. 도리어 보기가 화를 입을까 걱정하며 일부러 더 거리를 두었다. 이렇게 체리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임석봉의 역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수단은 더욱 악랄했다. 임석봉은 박씨 집안의 마지막 버팀목인 늙은 머슴 돌쇠를 노렸다. 그동안 체린을 도와 증거를 모으고 관아까지 드나들며 심부름을 다닌 것이 바로 돌쇠였으니 그를 떼어놓으면 체린의 손발을 자르는 셈이었다. 어느 날 돌쇠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외진 산모퉁이에서 임석봉의 하인 몇이 돌쇠를 가로막았다. 늙은이 잠깐 서게. 향리 나리께서 자네한테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구먼. 돌쇠는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이미 사방이 막힌 뒤였다. 하인들은 돌쇠를 일쓱한 곳으로 끌고 가 매서운 협박을 늘어놓았다. 늙은이, 잘 들어. 박씨 집에서 당장 손을 떼. 안 그러면 자네 그 늙은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게요. 나는 그저 주인을 섬길 뿐이요. 주인, 죄인이 무슨 주인이야. 박무진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하인들은 돌쇠에게 엽전 꾸러미를 내밀며 회유했다. 그러나 돌쇠는 그 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놈들, 내 비록 천한 머슴이나 의리까지 천하지는 않다. 한서방은 하늘이 아는 의인이야. 내 늙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 집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돌쇠의 추상 같은 호통에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매질을 시작했다. 늙은 돌쇠는 그 모진 매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돌쇠를 본 체리는 가슴이 미어졌다. 돌쇠 어른, 이게 무슨 일이어요? 누가 이런 짓을? 아씨, 괜찮습니다. 이 늙은이는 끄떡없습니다. 다만 변향리가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부디 아씨도 몸 조심하십시오. 체리는 피 흘리는 돌쇠를 끌어안고 울었다. 자신 때문에 충직한 노인이 이런 화를 당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돌쇠는 도리어 체린을 위로했다.
아씨, 울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이만한 내를 맞은 것이 무엇 대수겠습니까? 서방님이 옥에서 겪는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씨,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쇠의 말에 체리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돌쇠의 상처는 깊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매질의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던 돌쇠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평생을 박씨 집안에 바친 충직한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래서 더욱 서럽고 애통했다. 죽는 순간까지 돌쇠는 체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아씨, 부디 서방님을 구하십시오. 이 늙은이는 먼저 가지만 저 세상에서도 박씨 집안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돌쇠 어른,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체리는 돌쇠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돌쇠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씨 집 마당에는 그날 저녁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체린이 처음으로 연기를 올리지 못한 날이었다. 그날 밤 황씨는 마루에 엎드려 통곡했다. 돌쇠가 박씨 집에 들어온 지 10여 년, 그 충직한 노인을 제 식구처럼 여겨온 황씨였다. 황씨는 가슴을 치며 울다가 문득 며느리를 향해 분풀이를 쏟아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이런저런 수를 쓰다 돌쇠를 죽게 만든 게야. 처음부터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어머님. 체리는 그 모진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체리는 황씨를 묵묵히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삼켰다. 그런데 이 무렵 임석봉은 한 가지 더 악랄한 음모를 꾸몄다. 단순한 문서 위조죄로는 옥살이로 끝날 뿐이라 언젠가 무진이 풀려날 수도 있었으니까. 임석봉은 무진을 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셈으로 새로운 죄목을 더 씌우기로 했다. 노이방 박무진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겠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죄를 박무진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야. 그러면 박무진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리, 그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지나치지 않습니까? 노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지만 임석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미 시작한 일, 끝장을 봐야지. 박무진이 살아있는 한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장부만 꾸미면 돼. 임석봉은 그렇게 박무진을 사지로 몰아넣을 거짓 장부를 꾸미기 시작했다. 체리는 그 무서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돌쇠가 숨을 거두기 전날 마지막 힘을 짜내 관아 사령에게서 어렵게 전해 들은 말이었다. 체리는 그 말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사형이라니. 서방님이 사형을 당하신다니. 이를 어쩌면 좋아. 체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유광선에게 모든 증거를 넘긴 뒤로 어느덧 2달이 지났건만 그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다. 혹여 유광선마저 임석봉의 손에 당한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체린의 마음을 짓눌렀다. 박씨 집안을 둘러싼 그물은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다. 어머님, 이 연기만은 계속 올려야 해요. 서방님이 보고 계실 테니. 체리는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튿날이었다. 돌쇠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 체리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동안 그 어떤 모진 일에도 꺾이지 않던 체린이 돌쇠의 죽음 앞에서는 끝내 주저앉고 만 것이었다. 체린이 고른 그 언덕은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돌쇠가 저 세상에서나마 박씨 집안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다. 돌쇠의 봉분에 마지막 흙을 덮으며 체리는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누구도 나 때문에 희생되지 않게 하겠어. 반드시. 그러나 빈 마당으로 돌아온 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밤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체린의 어깨를 하얗게 덮었다. 내가 연기를 올린다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나. 증거를 모은다고 누명이 벗겨지나. 돌쇠 어른만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체리는 흐느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 속에서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더미가 체린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체린은 그 장작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강영감이 들려준 그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게지. 그 말이 체린의 가슴을 울렸다. 기다림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내 자리를 지키는 것.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불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다림이었던 것이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돌쇠 어른의 죽음도 서방님의 억울함도 다 헛것이 되는 거야.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해. 체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러고는 마당으로 나가 장작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밤의 눈 속에서 부싯돌을 부딪혔다. 불꽃이 일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도 흰 연기는 곧게 강 건너를 향해 올라갔다. 아버님, 글은 억울한 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라 하셨지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체리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리고 강영감의 말씀, 황씨의 눈물, 돌쇠의 마지막 부탁을 차례로 되새겼다. 그 모든 것이 체린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돌쇠 어른,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제가 반드시 서방님을 구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 한 줄기가 결코 미친 짓이 아니었음을 온 세상에 보이겠습니다. 체린의 두 눈에 다시 형한 빛이 돌아왔다. 그 무렵 황 씨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황 씨는 돌쇠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며느리 체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체린은 돌쇠의 상을 꼼꼼히 치르고 손수 수의를 입혔으며 무덤 자리도 직접 골랐다.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노인을 위해 체린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날 밤 황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며느라, 그 연기를 올리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게냐. 솔직히 말해보아라. 어머님. 체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낀 체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건 서방님과 저만의 약속이에요. 서방님이 살아 돌아오실 때 강 건너에서도 우리 집을 알아보시고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올리는 표식이에요. 그러니 부디 이 연기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황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고는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랬구나. 내가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모질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체리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었으니까.
그런데 황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황 씨는 오래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며느라, 사실은 말이다. 나도 알고 있었다. 임석봉 그자가 우리 무진이를 모함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향리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구나. 내 비겁함 때문에 돌쇠가 죽고 내 아들이 사지에 몰렸어. 이 늙은 이를 죽여다오, 며느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미리 아셨단 말입니까? 황 씨는 그날 우물가에서 임석봉의 하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엿들었던 일,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도 두려워 입을 닫았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체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셨으니 그 증언이 서방님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머님께서 직접 들으신 그 말을 훗날 어사 앞에서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황 씨는 며느리의 그 어른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모질게만 대했던 며느리가 도리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 함께 무진을 구할 길을 찾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박무진이 말이야. 이번 달 안에 사형이 집행된다지 않소. 지나가는 이웃의 말이었다. 채린과 황 씨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이제 채린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마지막 한 수였다. 바로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와 충청도 일대의 부패한 관리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글쎄, 암행어사가 떴다지 않소. 벌써 옆 고을 사또가 봉고파직을 당했다더군. 저런, 그럼 우리 고을도 무사하지 못하겠는걸. 임향리가 그동안 해먹은 게 어디 한둘인가. 취, 말 조심하게. 그러다 임향리 귀에 들어가면 경을 치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술렁였다. 그동안 임석봉의 서슬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암행어사 소문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었다. 임석봉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행여 그 암행어사가 박무진의 일을 들추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 결국 임석봉은 서둘러 무진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노이방, 일을 서둘러야겠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박무진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해. 사형 집행 날짜를 앞당겨라. 바로 그때였다. 보기가 목숨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임석봉의 하인들이 사방을 막고 있는 통에 채린 곁으로 오지 못하던 보기는 암행어사 소문을 듣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보기는 어둠을 틈타 채린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세댁, 나야. 보기야. 형님. 이 밤에 어쩐 일이어요. 향리 하인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세댁 혼자 이 모든 걸 다 짊어지게 둘 수가 없잖아. 내 남편도 사실 향리한테 땅을 빼앗긴 사람이야. 그 억울함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나도 나서야겠어. 형님, 내 마을 사람 5명의 증언서를 더 받아왔어. 모두 향리가 어떻게 땅을 빼앗았는지 직접 겪은 사람들이야. 이걸 어사에게 전달하면 박무진 서방님 일만이 아니라 임석봉의 죄 전부를 밝힐 수 있어. 보기는 품에서 두툼한 종이 묶음을 꺼내
체린의 손에 쥐어 주었다. 체린은 그 종이들을 받아들고 보기를 끌어안았다. 형님, 고마워요. 참으로 고마워요. 고맙긴. 이게 다 새댁 덕분이야. 새댁이 끝까지 버텨줘서 나도 용기를 낸 거야. 이것이 바로 산막의 시작이었다. 체린의 손에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모였다. 유광선이 가져간 증거들, 황 씨의 증언, 그리고 보기가 가져온 마을 사람들의 증언서까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증거들이 제때 쓰이는 것이었다. 체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롱불 아래에 앉아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폈다. 보짐 장수의 증언서, 군장의 법도, 돌쇠가 알아낸 인장의 허점, 황 씨의 증언, 그리고 보기가 가져온 마을 사람들의 손도장. 하나하나가 임석봉의 음모를 무너뜨릴 날이었다. 서방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체리는 그 증거들을 단단히 봉의 품에 갈무리했다. 그를 아는 체린이었기에 증거 하나하나를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었다. 날짜의 허점을 설명하는 글, 인장이 비뚤어진 이유를 풀어 쓴 글, 그리고 임석봉의 음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은 글까지. 이튿날 새벽 체리는 어느 때보다 일찍 마당으로 나갔다. 겨울 새벽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체리는 장작을 쌓고 부싯돌을 쳤다. 불꽃이 일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연기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방님이 이 연기를 보고 살아 돌아오셔야 한다. 체리는 연기가 강 건너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좇으며 기도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황 씨였다. 황 씨는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체린의 곁에 와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연기를 바라보았다. 며느라. 예, 어머님. 내가 이 연기가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다. 그 의미를 알고 나니 이 연기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어머님,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황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체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증언이 서방님을 살릴 거예요. 우리 함께 서방님을 기다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흰 연기는 곧게 강 건너를 향해 피어올랐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실려가는 것처럼. 그날부터 황 씨는 체린의 곁에서 함께 증언서를 정리하고 관하에 탄원할 글을 다듬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마음이 된 것이었다. 한편 암행어사 소문은 마을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번져갔다. 어떤 사람은 어사가 이미 이 고을 가까이 와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곧 관할을 들이칠 것이라 했다. 임석봉은 그 소문을 들을수록 초조해졌다. 무진의 사형 집행을 더욱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이방 박무진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로 잡혔느냐? 예, 날이 다음 달 보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당겨라.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 날이 그렇게 급히 서두르면 도리어 의심을 살까 염려됩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박무진이 내일을 넘기지 못하게 하라. 임석봉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노이방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박무진의 목숨은 이제 단 하루였다. 바로 그때였다. 보기가 목숨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무진의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그날 아침이었다. 그 시각 체리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가 장작에 불을 지폈다. 겨울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체리는 그 연기를 눈으로 좇으며 강 건너를 향해 가만히 말했다. 서방님, 오늘도 연기를 올립니다. 부디 보고 계세요. 바로 그 시각과나 앞마당에는 처형을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임석봉은 사또와 나란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곧 죽을 무진을 내려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무진은 야위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했다. 무진은 처형을 앞두고도 이연했다. 마음속으로 아내 체린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아침에도 체린이 연기를 올렸을 것이야. 임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무진에게 다가서고 사또가 막 처형을 명하려는 그 순간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역졸들이 마패를 높이 쳐들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또와 임석봉은 사색이 되었다.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랐고 임석봉은 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동안 제 세상인 양 호령하던 자들이 마패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역졸들 한가운데에서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비단관복을 차려입고 어사의 위엄을 갖춘 그 사내를 본 순간 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형께서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옥에서 형제처럼 지낸 유광선이었던 것이다. 초라한 떠돌이 도둑인 줄로만 알았던 유광선이 사실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다. 유광선은 무진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죄인 행세를 하며 옥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유광선은 무진을 향해 빙글레 웃어 보이고는 이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저 형틀을 당장 풀어라. 박무진은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양민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무진의 형틀을 풀었다. 임석봉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또,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박무진은 분명 문서를 위조한 죄인입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좋다. 그 증거를 여기 내놓아 보아라. 유광선의 명에 따라 임석봉이 위조 문서를 내밀었다. 유광선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좌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이 문서를 보아라.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작년 9월 보름이다. 그런데 그날 박무진은 제 마을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다. 이를 증언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유광선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체린이 목숨처럼 모아 유광선에게 건넨 증거들이었다. 여기 보짐 장수의 증언서가 있다. 작년 가을 박무진이 마을에서 추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증언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손도장이 찍힌 증언서도 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이냐. 이 문서에 찍힌 박무진의 인장을 보아라. 인장이 비뚤어져 있다. 박무진은 평생 인장을 똑바로 찍어온 사람이다. 이 비뚤어진 인장이야말로 누군가 박무진의 인장을 몰래 도용해 찍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좌중이 술렁였다. 유광선은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의 먹빛깔을 보아라. 날짜 부분만 다른 글씨와 빛깔이 다르다. 나중에 더 쓴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이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이다. 임석봉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사또 그 증거들은 모두 박무진의 처가 꾸며낸 것입니다. 닥쳐라. 유광선의 호통에 임석봉은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다름 아닌 노이방이었다. 노이방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한 것이었다. 어사또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임석봉이 박무진의 전답을 빼앗으려 꾸민 짓입니다. 소인은 임석봉의 협박에 이겨 위조 문서를 만들고 거짓 장부를 꾸몄습니다. 소인의 죄도 죽어 마땅하오나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이렇게 아뢰입니다. 노이방의 자백에 임석봉은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수아마저 등을 돌렸으니 이제 임석봉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한 점도 남지 않았다. 임석봉은 들어라. 너는 향리의 신분으로 관아의 붓을 농단하여 양민의 재산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았으며 충직한 머슴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어사또 한 번만 자비를. 돌쇠라는 늙은이를 죽일 때, 죄 없는 박무진을 형틀에 매달 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더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이니라. 유광선은 임석봉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임석봉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동안 빼앗은 전답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그리고 임석봉 자신은 무거운 칼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게 되었다. 임석봉이 역졸들에게 끌려 나갈 때 기름졌던 그 얼굴은 겁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동안 임석봉의 서슬에 눌려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손을 쳤다.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결국 천벌을 받는구먼. 그동안 저자한테 빼앗긴 게 어디 한둘인가.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하네. 모든 누명을 벗은 무진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유광선은 무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소. 부인이 모아준 증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이리 명백히 밝히지 못했을 것이요. 부인은 참으로 복이 드문 여인이요. 어서 돌아가 부인을 만나시오. 부인이 마당에 연기를 올리고 노형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오. 무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진은 유광선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한 걸음에 여강마을 집으로 향했다. 한편 그 시각 체리는 마당에서 연기를 올리고 있었다. 아직 그 먼 관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오늘도 내일도 서방님이 돌아오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런데 불현듯 체린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강 건너편에서 한 사내가 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체린의 가슴이 두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사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경한 그 사내는 바로 남편 무진이었다. 무진은 강을 건너자마자 마당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 연기 아래에서 부싯돌을 쥔 채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를 보았다. 임자야, 내가 돌아왔소. 임자가 올려준 연기를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돌아왔소이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서방님, 살아 계셨군요. 정말 살아 계셨어요. 두 사람은 한달음에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몇 달 동안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무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임자, 고맙소. 임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덕에 내가 살았소. 임자가 올려준 그 연기가 어두운 옥에서 나를 버티게 한 등불이었소이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한 것이 무엇 있겠어요. 그저 서방님이 돌아오시리라 믿고 기다렸을 뿐인걸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황씨도 달려 나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며느라,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그 마당의 연기가 사실은 옥에 갇힌 남편을 위한 애절한 신호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상에 그 연기가 그런 깊은 뜻이었다니. 우리가 새대기를 몰라보고 그리 손가락질을 했구먼. 부끄럽기 짝이 없네. 봄이 되자 박씨 집안은 빼앗겼던 전답을 모두 되찾고 다시 일어섰다. 무진과 체리는 예전처럼 단란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리고 박씨 집 마당에서는 더 이상 아침마다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더는 신호를 올릴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 마당에는 이제 봄 햇살 아래 깨끗한 빨래가 정답게 나부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훗날 돌쇠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며 그 충직한 노인의 의리를 두고두고 기렸다. 해마다 봄이 오면 체리는 돌쇠의 무덤 앞에 꽃을 올리며 말하곤 했다. 돌쇠 어른, 서방님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강은 여전히 마을을 감아 흘렀다. 봄이면 나루에 배가 오갔고 여름이면 강물이 넘실거렸다. 그 강을 바라보며 체리는 가끔 강영감의 말을 떠올렸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끝내 이기는 법이거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까요? 화려한 재주도 아니요. 큰 힘도 아닙니다.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법이지요.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의 그 기다림이 사지에 몰린 남편을 살리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한결같은 정성 앞에서는 향리의 음흉한 음모도 세상의 모진 비웃음도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값은 어디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하더이다. 행색 속에 감춰진 빛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천금을 부르는 가장 큰 재주가 아니겠습니까? 온 동네 망신이 아니냐.